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박근영 부장님을 모셔봐야 되는데요. KHL님께서 명민준은 입은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역시 예리하신 걸 보니 우리 구독자분이 맞군요. 주식 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과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붙어 다니지 마시고 계좌를 저한테 터야 됩니다. 아, 저한테까지 장사하시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장사라뇨. 네.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매니지먼트. 그렇죠. 아, 맞아요. 장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근데 박근영 부장님한테는 제가 월 1,000을 드려도 부족할 만큼 엄청난 인사이트. 저 어디 감히 비비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알겠습니다. 돈은 못 드리지만 제가 옆에서 최대한 많이 보좌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크리스마스로. 커플로. 음, 똑같은 색깔은 약간 식상하고. 느낌은 나요. 네. 안 보이겠어요. 저기 지금 화면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아니, 좋아요, 좋아요. 그런가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케이크 좀 사오시는 것 같던데 아까. 케이크 좀 많이 넘쳐납니다 이번. 케이크 넘쳐나세요? 예, 왜? 선물이 주변 분들이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이 좀 계셔가지고. 아,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대단하십니다. 주식계 테일러 스위프트. 인기남.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넘쳐나는데 제가 아까 저 하나 이랬더니만 째려보시던데. 저 오늘 받은 케이크 제가 좀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시장 한번 짚어봐야죠. 네, 코스피는 17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을 보여서요. 어제 미국장이 꽤 올라갔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장 초반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기관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포지션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급등 마감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죠. 마이크론이 어제 시간 외에서 이제 4%대 올랐는데 정규장에서 거의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시간의 가격보다는 정규장에서 훨씬 더 급등을 보였으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CXL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HBM 등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중국의 히토류 관련된 기술 수출 금지 소식이 일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또 급등했습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가 또 급등하니까 뭐 페라이트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고요. 그 외에도 아이폰 관련주나 PCB, 그 다음에 인터넷과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이 장 초반 갭 상승 출발한 증시는 차익 실현과 그 다음에 연말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외국인 기관의 경계성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고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 전환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은 자동차 업종을 또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현대차하고 기아도 장중에 이제 동반 강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가 너무 이제 좀 싼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토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올해 52주 신고가도 나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가 너무 못 올랐다는 점에서도 뭐 키 맞추기가 사실 조금 나와도 크게 뭐 무리가 없는 가격 수준입니다. 이 코스닥은 대형주 주도하는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승 업종들이 좀 미미했고요. 반도체 업종이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좀 좋았던 모습이 보였고 사실 뭐 전반적으로 좀 재미는 없었어요. 5장에는 크게 변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다소 좀 관망 심리가 또 짙어지면서 5장에서는 이제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한쪽은 조금 오르고 한쪽은 조금 내리고 이렇게 보합권 수준에서 이양시장이 마감했다 볼 수 있습니다. 장 끝나고 또 뉴스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400억 달러 규모로 ARM 인수한다. 어떻게? 52주. 어떻게? 그거 안 됐. 그거 장중에 나왔어요. 그래요? 장중에 나왔는데 단독 보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공식적인 확인이 믿을 좀 수 있어야 있는 될 거 것 같아요. 원래 엔비디아가 암홀딩스 인수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네. 무산돼가지고 상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근데 이야기가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걸 다 사버린다라. 그거 네. 가능한 건가? 그 장 마감 전에 이야기가 나오긴 했거든요. 2시 반 정도에. 네, 그래서 외신 기사로 단독 보도라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 사실은 뭐 그 독과점 이슈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요 이슈. 아무래도 그래. 오늘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오르다 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 이게 10만 전지에 물렸는데 계속 버티고 물타서 이제 올라왔다. 뭐 8만 전자, 9만 전자 가자 막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좀 올라오던데 장중에 좀 밀려버려가지고.
그렇긴 해도 하이닉스가 좀 주춤했고 전자는 그래도 조금 뭐 덜 밀렸죠. 물론 이제 뭐 오전에 반도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네. 오후장에는 조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까지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쉬니까 조금 이제 경계성 매물이라는 게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연말이니까 또 이제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도 있을 거고.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죠. 네네. 그거는 가죠 당연히. 오늘 이제 양도세 50억 원으로 완화돼가지고 코스닥이나 2차전지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2차전지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오후장에 게임주 뭐 악재 나오면서 막 크래프톤 같은 거 급락하니까 네. 그런 걸로 조금 분위기가 좀 네. 험하겠죠. 분위기가 막판에는 몇 개 섹터들이 좀 좋지 않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거는 어제 이제 마감 시황 때 제가 이제 약간 11월 뭐 이렇게 4분기 접어들면서 네. 실적 관련된 좀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이유는 어제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등등을 포함한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또 상당히 좀 견조하게 그래도 급등각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내면서 꾸준하게 또 떠벅떠벅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질 구석이 사실 그렇게 지수단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국면으로 볼 수도 있죠. 지수가 참 어저께는 2,600점 몇이었고 오늘은 2,599.5? 2,600을 지금 막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팍 뛰어 넘어줘야 뛰어 넘으면 한 2,70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에 가야 기분 좋죠. 그렇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뭐 마무리 국면이라서 뭐 며칠 사이에 뭐 그렇게 급등락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은 몇 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오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 업종 반등 본격화. 근데 제약바이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10월, 11월 정도부터 제약바이오가 계속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뭐 연내 계속 봤을 때 거의 9월 정도까지 뭐 거의 뭐 3분기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뭐 시장에서 이제 언더퍼폼 정도가 아니라 뭐 빠지는 것도 꽤 많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1월 8일부터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것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 피해주로 이야기됐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자동차 섹터도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피해주로서 거론되면서 이런 섹터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이 최근에 특징적인데요. 이 SK증권에서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좀 갈 때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긴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기점으로 글로벌 바이오텍이 반등을 줬고 국내 제약 바이오도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 업종 반등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10월 말을 기점으로 일라일린이나 뭐 노보 노디스크 등의 이제 올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종을 견인했던 빅파마들의 주가는 다소 좀 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연간 내내 너무 많이 올랐죠. 비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11월부터 이런 대형 빅파마 빼고 미국의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강한 주가 반등이 이제 포착되고 있다는 일단 서론을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텍 ETF는 XBI라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 11월 이후 현재까지 상승률이 24.8% 정도, ETF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동일 기간 일라일리나 미국 빅파마 지수 수익률이 2.9% 정도였으니까 빅파마들은 조금 쉬고 있는 국면에서 11월 이후에 중소형 바이오텍들의 반등세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다소 위험 신호 지표들이 상당히 좀 리스크 온으로 반전이 되면서 관련된 섹터가 이제 성장주 내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국내 제약바이오는 산업과 기업들의 특성상 이제 글로벌 빅파마보다는 국내 관련된 회사들은 실제 미국의 바이오텍, 중소형 바이오텍과 유사한 흐름을 계속 끌어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이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 역시 연초 이후에 IT라든지 그다음에 성장주 가운데 뭐 상반기로 놓고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종 대비 성장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부진한 흐름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극복을 하고 1개월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업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은 미국의 중소형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건데요. 이게 검은색 짙은 것이 이제 코스피의 건강관리 쪽이고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쪽. 그리고 잘 보시면은 코스닥 건강관리 쪽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 좌측에 XBA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ETF거든요. 회색. 바이오텍 ETF. 그렇죠. 네. 옅은 회색으로 보이는 XBI라는 ETF가 있는데 이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내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제 역배열로 이제 역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붉은빛으로 음영 부분이 쳐 있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반면에 이제 미국 대형 제약사들하고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보 노디스크라든지 엘라릴리하고는 국내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국내 업종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인데 빨간색이 연초 이후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회색 부분이 최근 1개월 수익률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시면 연초 이후 수익률이 역시 IT가 가장 높네요. 현재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주 업종들 그리고 뭐 그다음에는 이제 금융이나 산업재, 뭐 경기 민감주나 쭉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권역이고 중간 정도의 헬스케어도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권역입니다. 제일 많이 빠진 게 유틸리티나 뭐 에너지 쪽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한전. 네, 한전. 그런 쪽입니다. 유틸리티는 한전이고 저 IT랑 소재는 2차 전지라고 봐야 되는 게 IT에 삼성 SDI가 들어있고 소재 쪽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있어서 아하. 저희 연초 이후에는 2차 전지가 좋았고 한전 때문에 유틸리티 에너지는 안 좋았다. 저런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딴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색 부분을 보시면 최근 1개월 수익률입니다. 네. 1개월 수익률 보시면은 역시 이제 뭐 헬스케어 쪽이 좀 보면 가운데 쪽 보시면은 회색 부분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죠. 뭐 아주 급등각은 아니지만 최근 1개월 수익률 봤을 때 나머지 쪽은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권이 있는데 그래도 보면 산업재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뭐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도 1개월 놓고 보면 조금 올라온 걸로 보이기도 하고 네. 커뮤니케이션 쪽도 이제 1개월 내에는 조금 수익 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가 이제 당분간 조금 올라오는 쪽으로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종 반등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SK증권에서는 봤는데요. 이제 결국은 추가적인 중소형주들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코스피 200 내에서 헬스케어 지수의 공매도 잔고 비율과 수량입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쪽이 이제 뭐 2차 전지도 있었을 거고 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사실은 2차 전통적으로 전지가 많잖아요. 전통적으로 그걸 많았죠. 그리고 올해 연내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공매도와 잔고 비율 관련된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걸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 보시면 코스피 200이고 오른쪽 사진은 코스닥 150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치로 보시면은 이렇게 차익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나오시고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차익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역시나 이제 좌측 우측 다 보시면 잔고 수량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양쪽 다 빠지고 있는 게 최근에 급격하게 좀 빨리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도 보시면은 나름대로 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 쪽으로도 쇼커버런지 이런 것들 좀 들어올 수 있는 모습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수급 쪽으로도 다소 조금은 최근 연말쯤 들어서면서 조금 흐름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볼 수도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기술 이전 성과라든지 다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제 버튼 피싱이 본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따라서 이제 SK증권에서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중심의 제약바이오를 좀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슈가 있으면 그렇죠. 삼성바이오가 다소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삼성바이오가 빠진 이후에 흐름들이 2달 정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는 실적도 좋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쪽이 좀 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SK증권에서는 봤고요. 중소형이라고 하면은 몇 천억 정도인 거예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 딱 뭐 몇천억이 중소형이 될 게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주 대형주도 몇 조짜리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1조 언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따지기에는 중소형주가 뭐 얼마 언더가 중소형이다 딱 그렇다고 소형이 얼마고 중형주가 얼마고 일반적인 관념은 어때요? 왜냐면 일반 투자자들 분들은 모르시니까 잘. 일단 블루칩을 시총 1위에서 52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 종목 중에
그다음에 뭐 그 다음부터 한 200종목 정도를 중형주, 네. 나머지 이제 소형주로 소형주 분리를 뭐 하면은? 해버리는데 섹터 내에서 이거를 뭐 대형, 중형, 소형을 딱 나누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제약바이오 중에 시총 1위에서 한 10위까지는 뭐 그렇게 하고 1조 미만은 뭐 중소형주 이렇게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 관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 그다음 뭐 한미약품그룹 뭐 이런 것들은 돼서 좀 큰 주식으로 이제 우리가 HLB 뭐 이런 쪽은 좀 크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 외에 뭐 일부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올바이오파마, 보로노이, 뭐 GL팜텍, 뭐 동아ST 파맵신, 레오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형주로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튼간에 굉장히 소외됐던 섹터가 이제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인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최근에 좀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지금 최근에 아주 인플루언서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강하나 전 연구원이죠. 강하나 전 연구원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내 관련 기업 일정표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아이고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강하나 연구원 감사드리고 진짜 착한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발표 기업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글로벌 회사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아 근데 저기 네네 JP 모건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엔비디아가 두 번째로 발표를 하네요. 어디요? 엔비디아 아니었나? 맞아요. AI 헬스케어가 있죠. 네. 엔비디아 투자했습니다. 10시 네. 30분에.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J&J가 1번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2번으로 엔비디아가 하네요. 엔비디아가 다 오. J&J, 바이오젠, 머크, 캔서문사, 컨티니엄 뭐 다 그 제약 바이오 기업인데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재밌네요. 안 하는 게 없네. 이 AI 친구들은. 헬스케어를 하니까요. 네. 관련해서 와, 투자도 그렇구나. 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리해요. 아이 어, 눈이 두 개입니다. 눈 두 개. 안경 알도 두 개고요. 무슨 드립이야? 여기서 눈이 네 개인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끊었어요. 아닙니다. 예. 뭐 크리스마스니까. 아, 크리스마스니까 다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산타 옷 입었죠? 네. 뭐 그런데 이제 그다음 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월 평균 코스닥 제약 지수 수익률이요. 이게 월마다 좀 약간 계절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회나 이런 것들 일정이 좀 정해져 있는 그 월이나 계절이 있잖아요. 뭐 1월이면 뭐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CES라든지 네. 그런 거 정해져 있는 약간의 그런 계절성.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좀 실제 뭐 제약 지수 쪽에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11월과 12월 사이에 또 굉장히 좋아요. 수익률이 대부분. 기대감 때문에. 네, 그런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학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개최되는 밑에 보시면은 월 바로 밑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게 그 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일정이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 좀 있었고 전통적으로 최근 한 3, 4년 동안 보시면 어쨌든 11월, 12월 달에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다. 최근에 보면 10월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도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1, 2월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긴 한데 뭐 또 3, 4월에 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에서도 또 1, 2월이면 그러면 좀 저점 매수도 들어갈 수 있는 계절적인 요인도 또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냥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퍼포먼스 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건 뭐냐면 그 S&P 500에 대해서 어닝과 관련된, 그러니까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성장률에 대해서 내년 성장을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팩셋에서 이제 소스가 나온 자료이고요.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시면 역시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EPS 어닝 추정과 관련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비만이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나 몇 개 이제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24년, 25년 가면 비만약도 실적으로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헬스케어 쪽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 이제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막연하기보다는 관련주가 뭔지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 스터디도 역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좋았으니까
내년엔 좋겠죠. 내년에 진짜 옵니다. 3년 동안 내일이 안 좋았는데.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내년에 좋아져야죠. 진짜 갑니다. 자, OLED 쪽 가보죠. OLED 시장 성장성 지속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시장 조사 기획인 옴디아가 내년에도 디스플레이 수요가 7% 성장할 것이다 전망했는데 역시 OLED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익이 40% 차지한다. 이건 아마 뭐 역시 애플 쪽에 뭐 어쨌든 노트북이라든지 태블 뭐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이제 OLED 쪽을 결국은 이제 뭐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열로 봤을 때 24년도부터 이제 좀 대화면 쪽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애플 관련된 물량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도 다소 조금은 수요를 약간 뭐라 그럴까 IT OLED 출량 관련해서는 TV 쪽도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쪽과 관련된 옴디아 관련된 그 리서치에 따르면은 아마 전 세계 IT용 OLED 출하량이 올해 790만 대에서 2027년까지로 보면 3,130만 대로 연평균 41%씩 매년 성장할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마 TV라든지 뭐 선진화된 디스플레이 기술 이거는 약간의 뭐 태블릿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쪽에 IT 기기 쪽에 뭐 적용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OLED 투자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 내년에 아이패드 쪽에 OLED를 이제 적용할 걸로 보이고 25년도에는 OLED 맥북이 출시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아이패드 OLED 패널 규모를 1,00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4월에 4조 1,000억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IT용 8세대 라인 구축을 했고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1조 3,600억 정도 유상 증자를 단행하면서 IT용 OLED 생산 라인 양산 체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야스라든지 아이컴포넌트,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한솔 아이원스 등의 일부 OLED 관련된 테마가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 장중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애플 쪽이 LG 디스플레이가 손잡고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착수했다. 이게 약간 조금 좀 갸우뚱한 기사이긴 합니다만 뭐 왜냐면 OLED 중소형 패널 관련된 OLED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그렇죠. 쪽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손잡고 네.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을 한다? 네. 약간 좀 저는 약간 기우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맞는 건지 아닌지 뭐 삼성이 이제 확인해 준 건 아니니까 네. LG가 또 확인해 준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하고 폴더블 아이폰 개발에 만약에 착수하는 게 맞다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나 이미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애플의 중소형 OLED 주요 파트너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 빼고 뭐 LG 디스플레이하고 뭐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갸우뚱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기술력도 못 따라갈 거고. 네, 그렇죠. 그런데- 대형은 네. TV 쪽의 대형은 이제 LG가 잘 하죠. TV도 가면은 역시 이제 올레드 TV가 훨씬 더 좋은 건 맞는데 네. 중소형 쪽은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사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러면 LG하고 애플이 뭐 뭘 한다? 그러면 삼성하고는 이미 끝났겠네. 세컨밴드로 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쪽의 의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중소형 OLED 폴더블 패널 시장에는 역시 LG가 좀 세컨밴드 격이 아직은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된 뭐 폴더블 관련 부분은 좀 개발이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된 걸로 오히려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이 기사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부 종목들이 꽤 코스닥이 좀 빠지는 과정에서도 좀 반응을 폴더블 쪽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폴더블은 삼전이랑 경쟁이라서 LG로 간 거 아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파운드리도 그랬었잖아요. 뭐 그러면 사실 그 논리라고 하면 뭐 스마트폰 삼성이랑 경쟁하잖아. 그러면 삼성 반도체를 쓰면 안 되는 거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 애플은 삼성 반도체 얼마 많이 쓰는데. 그 메모리 메모리. 쪽으로. 그거 안 되는 거고. 사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폴더블이라는 게. 뭐 그러면 중국한테도 맡기고 할 텐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런 기술력이 있는지. LG 디스플레이 기술력 있죠. 그 상소문 마지막에 이렇게 쫙 나왔었잖아요. 롤러블. 그렇죠. 그렇긴 이제 한데 뭐- 그걸 상용화를 수율을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그것도 엄청 중요할 텐데 수율이.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올해 연간 내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뭐 실적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제 유동성 그리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증자도 대규모로 했고, 그러니까 LG전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 받으면서 약간 출렁이기도 했죠. 증자에 또 참여를 뭐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그룹사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여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제치고 애플 쪽에 단독으로 뭐 중소형 OLED를 뭘 한다? 이건 아직은 좀 예, 저도 좀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기사일 너무 뿐이니까. 기사일 뿐이니까. 기사일 근데 여튼 이제 그렇다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급등한 건 아니고 오히려 폴더블 관련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힌지라든지 여러 가지 폴더블 관련된 것들이 애플 쪽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의 주가가 움직였다.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스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폴더블 같은 거 안 만들었을 텐데. 그래요? 굉장히 디자인이나 이거 유려한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 손에 딱 잡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폴더블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가 접히. 폴더블 쓰는 분들은 디자인 모르시는 분들이다. 잡스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지. 아. 잡스의 디자인과 폴더블이 어울리지 않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주로라님 3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뭐안 보내주셔도 돼요. 요걸로 케이크를 하나 사 드시는 게 오히려 네. 더 좋지 보내지 않을까.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 자, 야, 중국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놈의 자식들 진짜. 게임 규제 발표 소식 등의 게임주 오늘 아작났습니다. 14% 막. 크래프톤 박살나는 거, 위메이드 박살나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 중독과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해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장려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폐지하도록 조치를 했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의 출판 관리국이 새로운 게임 종류의 허가를 금지하고 국가 기밀 누설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게임 개발업자들이 특정 게임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나 네티즌을 포함한 몇 개 종목들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국내 게임주도 빠졌는데 메리츠 증권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 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이 보시면 변경된 초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온라인 게임은 매일 등록, 매번 충전, 연속 충전 등 이벤트를 통한 장려책을 시행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게임 업체는 가상 도구를 높은 가격에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리니지 라이크 게임 종류들 이거 다 죽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이템 거래나 이런 것들이 따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모든 온라인 게임은 충전 한도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시 비이성적 소비 행위를 자제한다고 표기할 것.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규제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중국 게임주들도 뭐 10에서 20%씩 지금 오늘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게임사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기업별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텐센트양 매출이 분기에 약 2천억이 됩니다.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4분기 기준 200억대 후반이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중국 쪽에 영향이 있는 거고 데브시스터라든지 이런 쪽도 중국 출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승했던 최근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이런 것들도 최근에 중국 출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규제하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고요. 그간 굉장히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판호가 발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오늘도 중국에서 판호도 발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판호 발급을 해줬다니까요. 그거 이상하죠. 약 주고 병 줬네. 예, 뭐 장중에 이상한 정책 내고 판호 발급하고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데 뭐 당장의 영업적 손실보다는 어떤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위험 요소가 더 커지는 우려 기간이니까 게임주 전반적으로 완전 센티가 무너지면서 종목들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영향권이 큰 종목들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그 텐센트가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 네. 그 팔아가지고 화평정영이라는 게임. 와. 텐센트 박살나니까 크래프톤 박살났고 위메이드도 이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쿠키런 데브. 데브 시스터즈 그것도 얼마 전에 파도를 받았을걸요? 게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희 게임은 내지만 돈은 많이 벌어가지 마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애는 뭐 오늘 NC 같은 건 안 빠졌어요. 이게 다행인지 NC는 이미 아작나는데 뭘 그러니까, 빠질 게 뭐 있어요. 환자처럼 누워 있어가지고 이미 벌써 죽은 상태인 사람을 더 이상 빠지진 않고. 근데 진짜 저는 열불나는 게 크래프톤 최근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거에 한 방에 한 달 동안 올라온 거 절반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속상하겠더라고요. 네.
오케이. 일단은 게임은 지금 아작난 상태이고. 아니 뭐 올라 그러면 또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 중국 그러면 진짜 또 게임 망작이라 그러고. 중국 진짜 중국. 진짜. 자,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거래소에서 조각 투자 상품 장내 상장 불가 방침 속의 STO NFT 하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STO 관련된 것 중에 일부가 조금 이렇게 뭐 허가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어떤- 일부에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죠? 들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상장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해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조각 투자 사업자 등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소유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상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부 이제 방침을 이야기했는데, 일반 증권과 달리 그 미술품과 한우, 미술품하고 한우, 뭐 한우 나는 안심 음. 새우살 이렇게 조각으로- 새우살 투자. 그래서 이제 미술품하고 한우를 딱 찍어서 네. 조각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 장내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서 이제 투자 계약 증권, 이게 이제 한우하고 미술품 쪽이거든요. 그리고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이 부동산하고 저작권이에요. 근데 유통시장 마련했던 했지만 전자증권 전환이 필수적으로 밝혔는데, 결국은 뭐냐면 민법상 미술품과 한우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번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만, 수백만 건이 거래되는 장내 유통시장에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계약 증권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소유권 결합이나 공유 방식에서 양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 요건에 부합한 뒤 들어와야 된다 밝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하고 미술품을 딱 찍어서 이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STO의 심리를 굉장히 부러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일리는 있네요. 매번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사실 부동산도 계약할 때 막 공증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그것도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이 디지털 무슨 뭐 암호화폐 기술로 뭔가 대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비트코인 기술이라는 게, 그 전자 가상화폐 기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각광을 받는 걸 텐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다음에 좀 뭐 심도 있게 좀 다른 이야기를- 이해관계가 좀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좀 전문가를 한번 부르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오케이. 아니 뭐 미술품이랑 뭐 이쪽 부동산은 되게 핫할 것 같은데, 이 그러게요. 조각 투자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미술품 작품 한 작품에 뭐 40억, 50억, 100억 뭐 이런 것들을 모나리자 하고 1,000원치 싶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대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진짜 돈 주고 가짜 돈 사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대체 투자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밸류를 주고 이제 사고 팔고 이제 거래가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뭐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의 대상이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뭐 그게 이제 뭐 질권 설정이나 뭐 어떤 그 설정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오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요거는 언더스탠딩에서 해결해 줄 그렇죠. 거예요. 언더스탠딩에서 우리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언더스탠딩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STO 최고. NFT 네. 조각 투자 한번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프로 형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네. 다들 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